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저는 워낙 고생을 하며 살다 보니 운명이나 기적 같은 일은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반년 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며 세상에 기적이나 운명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가 저희 예비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사회생활을 하며 간신히 공부를 해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저희 예비 남편은 집도 아주 잘 사는 데다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 시모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예비 남편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가사 도우미에 따로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가 아빠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두 분이 동업이나 마찬가지로 시작했던 패션 사업이라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리 없이 저희 엄마가 아빠 사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도 조금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어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사업을 하다 보니 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대신 저와 있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 노력하셨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3살부터 저를 돌봐주며 집을 청소해주는 가사도우미 이모도 있어서 저 나름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가사도우미 이모한테는 저만한 자식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정말로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가사도우미 이모를 잘 따랐고요. 게다가 오랜 시간 저희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희 엄마와도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살 때인가 가사도우미 이모한테 생각지 못한 큰일이 생기고 맙니다. 가사도우미 이모의 아들이 큰 교통사고가 나며 생명이 위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도우미 이모는 저희 집에 몇 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신 저희 집에 오는 다른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있었기에 어린 저도 별 무리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저희 집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자다가 제 방에서 거실로 나오게 되었고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는데 가사도우미 이모가 급하게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엄마가 놀라서 가사도우미 이모를 쳐다보는데 가사도우미 이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미성 씨, 이 밤에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사모님, 저희 아이 좀 살려주세요.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수술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사모님을 은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갚을 테니까 저희 아이 수술비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큰 돈이라 제가 이런 부탁드리는 거 염치 없는 거 알고 있는데 돈 때문에 제 새끼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엄마는 가사도우미 이모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 이모가 우는 모습을 저도 모르게 따라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사도우미 이모의 손을 꼭 붙잡더니 말하더라고요. 미성 씨, 걱정하지 마. 내가 미성 씨 아이 수술비가 얼마나 들든 전부 대줄 테니까. 사모님, 그게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요. 제가 진짜 남편이랑 열심히 일해서 사모님이 빌려주신 돈 전부 꼭 갚을게요.
미송 씨, 아이 수술비 안 갚아도 돼.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부담 없이 써도 돼.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큰 돈을 저한테 그냥 주시다니요. 미성 씨가 나 없을 때 우리 라연이를 얼마나 친자식처럼 예뻐하며 키웠는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항상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었거든. 미성 씨 덕분에 내가 밖에 나가서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는 돈은 그동안 미성 씨가 우리 라연이 잘 돌봐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으면 돼. 미성 씨가 우리 라연이 아끼듯 내가 마음으로나마 미성 씨 아이를 아끼고 있었으니까. 사모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사도우미 이모는 저희 엄마 도움으로 자녀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몇 년 후 저희 집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면서 저희 집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하던 가사도우미 이모와 기사도 정리하고 저는 엄마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죠. 저희 집이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이후에도 가사도우미 이모와 연락하며 가끔 얼굴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 사업도 다시 풀리며 조금씩 잘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11살 때 일로 가사도우미 이모의 남편분의 일 때문에 가사도우미 이모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며 연락이 자주 안 되던 때였는데 엄마가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며 제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갑작스레 엄마가 떠났단 사실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세상을 떠났단 사실에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때 기억으로는 남아있던 엄마 재산도 빚을 갚는 데 쓰는 바람에 저에게 남은 유산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던 것은 친척 그 누구도 저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엄마 쪽에는 저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나마 아빠 쪽으로 큰 고모와 작은 아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도 결국 두 분은 저를 보육원에 두고 떠나버렸죠. 큰 고모, 작은 아빠, 제가 시키는 거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조금만 있으면 어른도 되고 그때까지만 길러주시면 안 돼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떠나고 저 지금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저 보육원에서 살기 싫어요. 저희 엄마가 두 분 힘들 때 도와드리고 했었잖아요. 저도 다 기억한다고요. 네 사정이야 딱하다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네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도 남겼어야 우리가 널 키우든가 말든가 하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본다고 널 받아서 키우겠니? 어떻게 네 엄마는 죽으면서 땡전 앞을 안 남기고 죽을 수 있냐? 그러게 말이야. 누나, 그래도 비자금이라도 얼마 남겨놨겠지 하고 좋아했는데 정말 이런 한 푼 남겨놓은 게 없더라. 라연아, 네가 볼 때 우리가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엄마한테 도움받은 건 도움받은 거고 또 현실은 현실이라서 말이야. 어차피 보육원에서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할 건 다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너도 12살이면 이제 네 앞가림할 나이니까. 그렇게 큰 고모와 작은 아빠는 결국 저를 버리고 보육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떠나는 두 사람을 보며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럴 순 없어. 엄마,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 후 한동안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그저 두렵고 아프기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사춘기가 되었을 무렵, 그때야 제정신이 들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살면 하늘에 있을 엄마랑 아빠가 너무 슬퍼할 거를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야 가사도우미 이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첩에 적혀있던 가사도우미 이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인지 전화번호도 이미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저 어디선가 가사도우미 이모가 잘 살길 바라며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간호조무사 공부를 해 저는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제 형편상 그리 될 수 없으니 간호조무사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간호조무사가 된 뒤 일에만 열심히 매달렸어요. 일단 세상에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인지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 저는 제 일이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30대 초반의 나이, 제법 돈을 모아 비록 대출을 끼긴 했지만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 집을 잘못 선택한 것인지 제 옆에 살던 이웃집 아줌마가 정말 유별나게 이상한 사람이었죠. 옆집 아줌마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산다고 했는데 이사하고 처음 인사를 했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옆집 아줌마와 친해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 저와 우연히 마주친 옆집 아줌마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아가씨, 들어보니까 간호조무사라며? 그러면 직업도 안정적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네. 저는 이 일은 안정적이라서기보다는 좋아서 선택한 거긴 하지만 본인이 마음만 있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긴 하죠. 우리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하고 백수인데 아가씨는 간호조무사에서 돈도 벌어서 이렇게 혼자 빌라 전셋집에서 살고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내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으니까 자기 부모 없는 고아라며? 정말 안 됐네. 취업해서 간호조무사 일 잘하면 뭐해? 부모도 없어서 근본도 없는 고아인데.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게 왜 근본이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아줌마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 흉본 거나 다름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줌마 아들도 아빠 돌아가셨으니 근본 없는 건가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들 보고 근본이 없다니. 그게 무슨 포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그러는 아줌마야말로 부모님 일찍 떠나보낸 것도 가슴 아픈데 저한테 뭔데 근본이 없다느냐는 그런 못 베어먹은 무식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근본 없다고 말한 건 아줌마가 먼저 아니세요? 아줌마 아들 보고 근본 없다고 말한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면 저한테 먼저 근본 없다고 말한 아줌마도 참 버르장머리 없는 거네요. 그냥 아줌마 아들이랑 저랑 나이가 비슷한 또래인데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약올라서 저한테 시비 거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그래요? 지금 아줌마 아들이랑 저랑 비교되니까 질투나서 저한테 시비 거는 거 전부 티 나거든요? 저는 아줌마랑 대화 나누고 싶지도 않고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세상에 뭐 저런 게 다 있어? 기가 막혀서. 제가 바른 소리만 하니 옆집 아줌마는 저한테 아무 대꾸도 못하고 버벅거리기만 했죠. 그리고 전 옆집 아줌마가 더 뭐라 그러든 말든 저희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아무 이유 없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괜히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에겐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기치 않은 순간 저에게도 인생에 다시 없는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저희 병원에 자주 오는 남자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유독 저한테 말을 많이 시켰습니다. 저만 따로 간식이나 음료를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이 그 남자 환자분이 저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설마 그러겠냐 싶었어요. 하는 행동도 매너가 있었지만 외모도 말끔하니 누가 봐도 여자분들이 좋아할 뿐이라 이미 여자친구가 있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만 유독 친절했던 그 남자 환자분이 병원 진료가 끝날 무렵 찾아와서 진료를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하는 길에 우연히 병원 건물 아래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남자 환자분이 저에게 먼저 말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안 가고 병원 앞에 계셨나 봐요? 아, 저 사실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저를요? 왜 저를... 저 사실 선생님 처음 봤을 때부터 많이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저 절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선생님이랑 그냥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직 저녁 안 하셨으면 저랑 밥 친구 해주실래요? 제가 이 근처에 갈치조림 잘하는데 알고 있거든요. 갈치조림이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 남자 환자분이 저희 예비 남편 될 거란 사실을요. 예비 남편이 저에게 반해서 계속 제가 다니던 병원을 찾아왔던 겁니다. 말을 들어보니 유독 할머니 환자들에게 친절했던 저를 보며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과 친구 이상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되고 알고 보니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사람이 조건이 다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간호조무사인 저와 다르게 예비 남편은 집안도 굉장히 잘 사는 데다 잘 나가는 회계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초반에는 왜 이런 사람이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해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좋아했다면서 사귀어달라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의 고백에 처음에는 고민도 많았어요. 예비 남편과 제가 환경면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과연 저희가 사귀어도 되는지 의문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한결같은 예비 남편의 모습에 저는 예비 남편과 사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건 저희 큰 욕심이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귀게 된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혼자였던 이 세상에 저도 기댈 버팀목 같은데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정말로 저를 황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단지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요. 그날은 병원 일이 일찍 끝나고 예비 남편도 일에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문 앞에서 제가 퇴근하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이제 퇴근하는 거야? 마침 잘 왔네. 내가 사실 아가씨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내가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가씨한테도 아주 좋은 일이니까 좋아해도 돼. 저한테 중요하게 할 이야기라뇨? 그리고 아줌마랑 연관돼서 제가 좋아하게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사실 내 사촌 남동생이 돈이 많아서 건물 가지고 있는 대단한 부자거든. 나이는 53살이고 이혼은 2번 하긴 했는데 자기한테 소개주면 딱일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물론 내 사촌 동생이 이혼을 2번 하고 자기랑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뭐 나이야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게다가 우리 사촌 동생이 건물 가지고 있는 부자잖아.
부모도 없는 자기한테 이 정도 조건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어때? 자기도 좋지? 자기 결혼 상대로 확 땡기지 않아? 그래서 내가 둘이 소개 좀 해주려고. 장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사촌동생이 차 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53살 먹은 그것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아저씨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줌마 사촌동생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 그리고 이보세요 아줌마. 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있거든? 그것도 내 남자친구 잘 나가는 회계사야. 그러니까 아줌마 미치려면 곱게 미쳐. 이런 헛소리 할 시간 있으면 아줌마 아들이나 신경 쓰라고. 고아가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줄 알아? 뭐야?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이게 기껏 생각해서 이야기해줬더니 어디서 막말이야?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리고 네 주제에 어디서 회계사 남친을 만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회계사가 미쳤다고 너 같은 걸 만나주겠냐? 내가 어때서? 나 어디 가든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여기저기 병원에서도 나 데려가려고 안달이라고? 이게 그래도 어른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네? 너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 옆집 아줌마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날 옆집 아줌마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되었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와의 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다시는 옆집 아줌마가 저한테 시비를 걸며 이상한 헛소리를 못하게 제대로 혼쭐을 내주었죠.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옆집 아줌마를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은 예비 남편이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저에게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던 겁니다. 옆에는 나이 먹은 느끼하게 생긴 아저씨까지 대동하고요. 네가 이런 곳은 무슨 일로 온 거야? 우아에 돈도 많이 못 버는 주제 이런 비싼 레스토랑에 와볼 일이 평생 없을 텐데 말이야. 너무 유명한 레스토랑이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라도 하러 온 건가? 너랑은 다르게 나는 우리 건물 가진 부자 사촌 남동생이 밥 사준다고 해서 왔는데? 부하라면 누나가 나 소개해주려고 했던 여자가 이 아가씨야? 얼굴이 예쁘장하니 괜찮게 생겼네. 저기 아가씨, 그렇게 튕기지 말고 정말로 나랑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나랑 만나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징그럽게 어디서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역겨워서 토 나오겠네. 뭐라고? 내가 어때서? 50살 먹고 나처럼 잘생기고 관리 잘 된 남자가 어디 있다고 토 나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배때기가 그렇게 무슨 임산부보다 많이 나왔냐? 이봐요 아저씨. 그런 헛소리를 하시려면 아저씨 나이 생각하면서 거울이나 보고 이야기해. 그리고 나 지금 여기 내 남자친구랑 와서 당신들 같은 인간들한테 신경 쓸 시간 없으니까 더는 말 시키지 말고. 이게 처음부터 보자 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때는 나 혼자였으니까 너한테 당하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자인 내 사촌동생도 옆에 있고 무서운 거 없거든? 너 정말 나랑 우리 남동생한테 혼나 볼래? 동생! 우리 이거 붙잡아서 좀 혼내줄까? 누나 그럴까?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린다고? 옆집 아줌마는 정말로 저에게 달려들 기세로 덤벼들려 했고 저도 그냥 당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일이 끝나면 그동안 저를 괴롭힌 옆집 아줌마를 경찰에 고소할 생각이었죠. 아무래도 하는 행동이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사실 얼마 전 옆집 아줌마와 싸우며 다쳤던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저에게 달려들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가로막히고 말았죠. 바로 저희 예비 남편 말이에요. 차를 주차하느라 뒤늦게 온 남자친구가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옆집 아줌마를 몸으로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옆집 아줌마와 아줌마의 사촌동생을 보며 버럭 화를 냈죠.
당신들 미쳤어? 지금 둘이서 가만히 있는 내 여자친구한테 시비 걸면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남자친구라니. 그러면 너 정말로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저런 거한테 남자친구가 있을 리가 절대로 없을 텐데. 인물도 아주 말끔하게 생겼네. 남자친구가 재빨리 제 옆에 와서 저를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물었죠. 자기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나 고아라고 군본 없다고 헛소리하면서 50대 넘은 이혼 2번 한 자기 사촌동생 만나보라고 했던 정신 나간 옆집 아줌마 있다고?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아줌마고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저 아줌마가 나한테 소개해주려고 했던 그 아저씨야. 여기 레스토랑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내가 분명히 앞으로는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말 시켜서 자기 사촌동생이랑 시비 거네? 저기 저것이 자기 남친이 잘 나가는 회계사라고 하던데 전부 뻥이죠? 그쪽 회계사 아니지? 얼굴 보니까 반반하니 순진한 젊은 아가씨 꼬디 가서 돈이나 뺏는 양아치 아니야? 뭐라고? 이봐, 정신 나간 아줌마. 지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정말로 저 아줌마 제정신 아닌가 보네. 그리고 나 회계사 맞거든? 내 명함이나 보고 말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본인 명함과 회계사로 잡지에 나왔던 모습이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모습까지 전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자 옆집 아줌마가 당황하며 말하더군요.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찬란 사람이 고아의 능력도 없는 저런 걸 만나? 고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하면서 깔봐? 요즘 그딴 소리 했다간 무식하단 소리밖에 못 듣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라연이가 능력이 없긴 왜 없어? 우리 라연이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멋진 사람인데 그런 헛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당신들 아까부터 보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우리 라연이한테도 그렇고 계속 이상한 발언하던데 그게 전부 성희롱인 거 알고 나는 소리야? 게다가 우리 라연이 붙잡고 혼내준다면서 위협까지 하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성희롱이 위협이라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맞아! 그냥 누나가 옆집 사는 아가씨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말 시킨 거밖에 없다고! 아이, 젊은 사람이 되게 빡빡하게 구네. 아니, 조금 전 분명히 나한테도 얼굴이 반반하다며 순진한 젊은 아가씨 꼬드겨서 돈이나 뺏는 양아치 아니냐고 아줌마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라연이한테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겼다느니 뭐니 하면서 튕기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고 헛소리 했었잖아. 그게 다 성희롱이라고. 당신들 여기 레스토랑 앞에 CCTV 보여? 여기에 당신들이 먼저 우리 라연이 시비 걸면서 위협한 것도 찍혔고 당신들 하는 소리가 워낙 커서 레스토랑 문 앞을 지키던 직원분도 분명히 들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당신들 우리 라연이한테 성희롱한 거랑 위협했던 것까지 전부 증인 서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저기 저희가 잘못했어요. 헛소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사촌 동생이 괜찮은 여자 소개해주면 명품백 하나 사주겠다고 하는 말에 혹해서 내가 잠시 이성을 잃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저도 그냥 그쪽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요. 저기 아가씨가 뭐라고 좀 해봐. 우리 서로 이웃 사촌인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제발 마음 풀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아줌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뭘 믿고 아줌마랑 아줌마 사촌동생을 용서해요? 용서하면 또 이렇게 저 괴롭히려고요? 저 용서 못하니까 아줌마랑 아줌마 사촌동생이 벌인 나쁜 짓 성인답게 책임지도록 하세요. 아유, 이럴 순 없어. 명품백에 눈 멀어서 괜히 옆집 아가씨한테 시비 걸었다가 졸지에 이 나이에 성범죄에 전과자 되게 생겼네. 망신도 이런 망청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나 옆집 아가씨 고아의 남자친구도 없고 어디 기댈 사람도 없다고 하더니 저렇게 멀쩡한 회계사 남친이 버티고 있었으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줬어야 할 거 아니야. 누나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이 나이에 성범죄자까지 되면 어느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오려고 하겠냐고.
누나 때문에 난 망했어. 앞으로 내 인생은 망했다고. 그리고 저는 정말로 예비 남편의 도움을 받아 옆집 아줌마랑 아줌마 사촌 남동생을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아줌마랑 아줌마 사촌 남동생은 나중에 정말로 전과자가 되어 벌금이랑 함께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게 되었죠.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물어줘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 예비 남편이 저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면서 저에게 청혼을 해왔던 겁니다. 원래도 저에게 청혼을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워낙 험하니 더는 혼자 두면 안 되겠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쉽게 예비 남편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지만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알면 분명히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반대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스스로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했고 저는 결국 예비 남편의 말을 믿고 청혼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저희 사이를 반대한다면 물러날 결심을 하면서요. 예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저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지는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느 날 예비시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날은 휴일이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라 받지 않을까 했는데 계속해 걸려오는 전화에 이상하게 받게 되었던 거였죠. 저 초면에 이런 이야기하기 미안한데 나 우리 현석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우리 현석이 핸드폰 뒤져서 우리 아들 몰래 아가씨한테 연락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대로 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드리게 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건 됐고 내가 왜 전화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예비시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도 예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한번 매달려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제 주제에 현석 씨한테 안 어울리는 사람인 것도 알고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제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저희 정말 사랑하고 저 현석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우리 부부가 현석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알아요? 게다가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이라니 그게 정말 가당키나 하냐고. 물론 아가씨 직업이 아픈 사람 돌보는 훌륭한 직업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 아들에 비해 천한 직업인 거 맞잖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아들 직업이랑 배경 보고 달라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내 마음은 변함없으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명심해요? 예비 시모의 말에 전 예비 남편을 정말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이미 자신의 아버지는 설득했다며 마지막으로 예비 시모를 찾아가서 설득해보자는 것이었어요. 이미 예비 시모에게 이야기를 해놨다면서 저를 직접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비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저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란 생각에 예비 씨 댁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예비 시부가 중요한 일 때문에 갑자기 출장을 가신 상태라서 예비 시모와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모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전화로 인사드렸죠? 이렇게 집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저를 본 예비 시모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바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으니까요. 게다가 무엇 때문인지 몹시 놀란 표정으로 입까지 틀어막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예? 사모님이라뇨? 저기 그러니까 내 정신 좀 보게. 일단은 자리에 앉아요. 제가 얼른 차를 내올 테니까요.
하지만 예비시모에게 저를 본 표정이 왜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예비시모는 정신도 없어 보이고 저를 보더니 굉장히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무슨 일인지 차를 내오는 예비시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예비시모가 주시는 차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차를 마시며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보기에도 예비시모가 이상했는지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꺼낸 말은 이상한 것이었어요. 당신 아들과 결혼을 반대한다거나 저에게 난리를 피우실 줄 알았는데 정말 예상도 못한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 식사 안 했죠? 이렇게 우리 아들이 귀한 손님을 데려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얼른 식사 준비할 테니까. 저에게 전화할 때와는 달리 제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며 밥까지 차려준다는 예비시모의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시모를 따라 일어나며 이야기했죠. 어머니 그러면 혼자 식사 준비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나 혼자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나야말로 괜찮대도 아가씨 음식이나 하는 그런 험한 일 할 사람 아니잖아. 네? 예비시모가 음식하는 걸 돕는다는 게 험한 일이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매우 귀하게 자랐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 사실을 예비시모가 알 리도 없는데 그 말투가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꼭 제 어릴 적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왠지 제 마음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비시모는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하시면서 혼자 흐느끼며 울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뭐라고 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예비 남편과 신호까지 주고받았지만 왠지 상황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예비시모가 해준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기한 게 음식들이 하나같이 제 입맛에 맞고 제가 전부 좋아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좋아해서 먼저 집으려던 계란말이 반찬을 먼저 집어서 제 그릇 위에 올려 놓아준다든지 제가 목이 막히려 하자 재빨리 물을 떠서 제 앞에 갖다 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예비시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럴수록 예비시모의 얼굴이 점점 더 낯이 익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오래전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시모의 행동이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굴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갈비 한 점을 젓가락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예비시모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 뼈를 바르더니 얇게 잘라서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시는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그 행동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행동을 저에게 했던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세상을 떠난 저희 엄마였는데 엄마는 어린 시절 제가 갈비를 먹을 때마다 뼈를 어린아이가 바르기 힘들다며 늘 뼈를 바른 후 고기를 얇게 잘라서 숟가락 위에 올려놔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명은 바로 우리 집에서 일하던 제가 잘 따르던 가사도우미 이모였어요. 가사도우미 이모도 저희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밥을 먹을 때 갈비가 나오면 제 앞에 앉아서 저희 엄마처럼 뼈를 발라 얇게 자른 고기를 제 숟가락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가 떠나고 다 큰 저에게 어릴 적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젠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점점 낯이 익은 얼굴로 저를 챙겨주고 있는 예비시모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서 일하시던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가사 도우미 이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울컥하는 마음에 넘어가지 않는 갈비가 얹어진 밥을 입에 넣어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정말 맛있다. 그 말에 예비시모가 큰 숨을 삼키더니 눈가에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모가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저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그 후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예비시모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갑자기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혼자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냥 죽어도 좋으니까 엄마가 저를 데리러 와줬으면 했으니까요. 그게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엄마가 분명히 슬퍼하실 거라고요. 네, 저도 사춘기 돼서 그 생각이 들고 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떠난 엄마랑 아빠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요. 아니면 두 분이 너무 슬퍼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부모님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산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서 간호조무사도 하고 예쁘게 잘 컸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물어도 될까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예전에 큰 감나무가 2개가 있는 정원 딸린 집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양이 털 알레르기 있죠? 과일은 포도랑 딸기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 성함이 혹시 길혜정 씨가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엄마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묻는 예비시모의 물음에 참았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던 겁니다. 서로가 누구인지요. 그래서 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했죠. 미성이 이모 맞지? 우리 이모 맞는 거지? 이모 그동안 왜 나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역시 우리 라연이 맞구나. 역시 사모님 얼굴이랑 꼭 닮아서 우리 라연이구나 했어. 이모가 전화로 우리 라연이 목소리 들었을 때 알아봐야 했는데 이모가 멍청해서 우리 라연이 목소리도 못 알아보고 정말 미안해. 사모님 떠나고 우리 라연이가 그렇게 된 거 알았으면 진작 찾아갔을 텐데 이모가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후였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라연이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 아니야 이모. 이렇게 이모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이모, 나 지금 이거 꿈은 아니지? 꿈 절대 아니야. 우리 라연이, 우리 공주님, 이제는 절대 우리 라연이랑 안 헤어질 거야. 우리 라연이 이젠 이모가 돌봐주고 지켜줄 거야. 이모, 라연아. 예비시모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리고 예비 시모의 설명으로 예비 남편도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의 딸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요. 예비 시모는 소파에 앉아 제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현석이 너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을 때 사모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다고. 사모님은 현석이 네 생명의 은인이야. 엄마, 그 이야기는 나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처럼 매일 해왔던 거잖아. 그래서 나도 거저 산 인생인 거 알아서 열심히 살았던 거고. 엄마도 하도 이야기해서 이젠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할걸? 그나저나 엄마 나랑 라연이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우리 결혼 반대할 거야? 이모, 나 이모가 싫어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 우리 이모가 우리 미성이 이모라고 해도 반대하면 나 결혼하지 않을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현석이랑 당연히 결혼해야지. 내가 했던 말은 라연이 너인 거 몰랐을 때 했던 이야기야. 요즘에 능력 있는 남자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하려는 여자도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나 해서 반대했었던 거라고. 우리 현석이랑 결혼할 사람이 진작 라연이 너인 거 알았으면 오해 안 하고 바로 내가 허락했지. 라연아, 우리 이젠 진짜 한 거지기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알겠지? 예, 이모. 아니, 어머니. 어머니? 이모 소리만 듣다가 어머니 소리 들으니까 그것도 신선하고 좋네. 그냥 어머니보다 친근하게 엄마라고 불러. 떠난 사모님만큼은 내가 절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모가 앞으로는 우리 라연이 엄마도 되어줄 거야. 알겠지? 네, 엄마. 그리고 예비 시모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 예비 시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모가 지방으로 내려간 것도 그때 예비 시부 공장도 점점 어려워지고 지방의 임대료가 싸다 보니 그곳에서 다시 공장을 열어 사업을 하기 위해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때 어려운 상황이라 연락을 자주 할 수 없게 되었고 갑자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보육원에 가게 되어 아예 연락할 방법이 사라졌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예비 시부가 사업도 성공해 잘 살게 되었고 저희 엄마 도움으로 살린 예비 남편도 이렇게 잘 커서 제 곁에 있게 되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예비 시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 행복하게 예비 남편과의 결혼 준비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는 제 앞날에 행복한 날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